1960년부터 1990년대의 투기 거품. 찾으려고 든다면 도덕성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집단적 광기는 때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낸다. 앞서 소개했던 사례를 비롯하여 그 밖에 여러 사건을 겪고 난 뒤 사람들은 돈을 투자, 전문가의 손에 맡겼다. 이 전문가들은 대규모 연금, 퇴직기금, 뮤추얼 펀드, 투자 자문사를 운용한다. 설령 군중은 어리석은 열풍에 휘말린다 해도 이들 전문가는 그럴 위험이 없어 보였다.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투자 전문가들이 정말로 그랬는지 들여다보자. 비상하는 60년대, 새로운 새 시대, 성장주와 신주 열풍. 이 장의 여정은 내가 월스트리트에 입성했던 1959년에 시작된다. 당시 성장은 마법의 단어로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IBM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성장주는 80배가 넘는 주가 수익 배수, Price Earning Multiple,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PER과 같은 뜻, PER. 1년 후에는 20에서 30배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기였다. 견고한 토대 이론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설명할 수 없었음에도 투자 전문가들은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할 새로운 구매자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케인스는 아마도 어딘가에서 이러한 광경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내가 일하던 기업의 한 고위급 파트너는 고개를 저으며 1929년에서 32년 주식시장 붕괴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 고평가된 성장주를 사서 보유하려는 이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진적인 젊은이들은 달랐다. 뉴스위크 기사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투기자들은 자기들이 사기만 하면 뭐든 밤새 2배로 뛴다고 믿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59년에서 61년 사이 투자에 굶주려 있던 투자 전문가들을 달래고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신주 공모가 많았다. 당시의 신주 열풍은 남의 기업의 거품에 못지않았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기성 역시 마찬가지로 농후했다. 당시 이러한 움직임은 트로닉스 붐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전자산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기업조차 신주를 공모하면서 회사 이름에 일렉트로닉스를 전미사처럼 갖다 붙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주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실제로 그 기업이 무엇을 만드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전자회사라는 느낌만 주면 그걸로 충분했다. 예를 들어 레코드판과 플레이어를 방문 판매하는 업체인 아메리칸 뮤직 길드 주식 공개를 앞두고 회사명을 스페이스 톤으로 바꿨다.
그들은 주식을 $2에 발행했고 몇 주 만에 $14로 뛰었다. 드레피스 앤 컴퍼니의 잭 드레피스는 당시의 열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0년간) 구두꾼을 만들어온 탄탄한 중소기업의 주식이 수익의 6배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보자. 그들은 이제 그 이름을 슈레이스에서 Electronics and Silicon Furnace라고 바꾼다. 최근 시장에서 일렉트로닉스와 실리콘이라는 명칭은 수익의 15배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버너스라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단어에 있다. 알쏭달쏭한 이름은 기업 가치를 2배로 높여준다. 구두꾼 비즈니스의 6배, 일렉트로닉스와 실리콘의 15배를 합하면 총 주가 수익 배수는 21이 된다. 여기에다가 버너스가 가치를 2배로 높여주면 새롭게 탄생한 이 기업의 주가 수익 배수는 42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도표에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더스 쿠키라는 기업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마더스 론스 쿠키 트로닉스로 바꿨다면 그 영향은 더욱 대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후 이런 주식 대부분은 휴지 조각이 되어 오늘날에는 그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신주를 발행할 때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 않았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나 잘못된 설명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가? 모두 합당한 질문이다. 그래도 증권거래위원회는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적절한 사업 설명서를 마련해서 투자자에게 배부했다면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를 구제할 법적인 방법은 없었다. 당시 많은 사업 설명서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겨 있었다. 경고. 이 기업은 자산도 수익도 없으며 당분간 배당금도 지급할 수 없음. 대단히 위험한 주식임. 하지만 담뱃값에 적힌 경고 문구로 흡연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는 기꺼이 돈을 갖다 바치려는 투기자를 막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증권거래위원회는 어리석은 투자 전문가들에게 경고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돈을 내다버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신주 매수자들은 주가가 틀림없이 오를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대행사들은 주식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아니라 흥분한 매수자들에게 어떻게 골고루 나눠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사기와 시장 조작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는 일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증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횡령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59년에서 61년 사이에 일어났던 트로닉스 붐이 1962년에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어제의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 사람들은 애써 모른 척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들이 모호한 투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주가가 너무 높았는지 혹은 낮았는지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욱 적었다. 복합 기업시대 시너지주 열풍. 앞에서도 말했듯이 금융시장의 놀라운 능력은 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든 이를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당시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의 성장이었다. 그런데 성장 전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전망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 창조적인 기업가들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그러한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너지 효과란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두 회사가 있을 때 이 둘을 합병해서 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마술과도 같은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복합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대형 기업은 독점 금지법 때문에 동종업계의 기업은 인수할 수 없었지만 다른 업종의 기업은 법무부 간섭 없이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었다. 기업 합병은 시너지라는 명목하에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 각각 독립기업으로 있을 때보다 합병을 통해 복합기업이 될 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60년대 복합기업 물결의 주된 원동력은 합병 과정 그 자체가 주당 순이익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있었다. 복합기업 경영자들은 금융 지식만 있었을 뿐 인수한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험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을 사들여 주당 순이익을 부풀렸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에이블 서킷 스매셔 라는 전자회사와 베이커 캔디라는 초콜릿 바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자. 두 기업은 각각 20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다. 1965년에 두 기업은 각각 100만 달러의 이익과 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 두 기업 모두 성장하고 있지 않으며 이익은 합병 유무와 상관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런데 두 기업의 주식 가격은 다르다. 전자회사인 에이블 서킷 스매셔의 주식은 이익의 20배로 거래된다. 그 가격은 주당 순이익 5달러에 20을 곱한 100달러다. 반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분야에 속한 베이커 캔디의 주식은 이익의 10배로 거래된다. 그 가격은 주당 순이익 5달러에 10을 곱한 50달러다. 에이블 서킷 스매셔 경영진은 복합기업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베이커 캔디에게 2대3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베이커의 주주는 총 150달러 가치가 있는 그들의 주식 3주를 주고 총 200달러 가치가 있는 에이블 주식 2주를 받게 된다. 주주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한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시너곤이라는 복합기업이 탄생한다. 이 기업의 주식수는 총
33만 3,333주이고 이익이 $200만 이므로 주당 순이익은 $6가 된다. 즉 1966년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신업원의 주당 순이익은 $5에서 $6로 20% 증가한다. 이는 20배의 주가 수익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신업원, 전 에이블의 주가는 $100에서 $120로 증가한다. 모두가 만족한다. 게다가 제안을 받아들인 베이커 주주들은 합병된 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음 도표 맨 위 세 줄을 보면 이 거래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1년 후 신업원은 찰리라는 회사를 발견한다. 이 기업은 주당 $10의 이익을 벌어들인다. 즉 발행 주식 10만 주에 이익이 $100만. 찰리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군사, 하드웨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식은 주당 순이익의 10배에 해당하는 $100에 거래된다. 신업원은 주식 교환을 조건으로 찰리의 합병을 제안한다. 찰리의 주주들은 자신의 $100 주식을 신업원의 $120 주식과 교환하는 조건에 만족한다. 1967년 말 그 합병된 기업은 $300만 이익에 발행 주식 수는 43만 3,333주이며 주당 순이익은 $6.92가 된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신업원이라는 복합기업은 말 그대로 성장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속임수는 에이블이 주가 수익 배수가 높은 그들의 주식을 주가 수익 배수가 낮은 기업의 주식과 교환한 방법에 있다. 베이커의 주식은 이익의 10배로 거래되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이익을 섞자 총 이익의 20배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신업원이 한 번 더 합병을 시도하여 주당 순이익이 또다시 증가했고 높은 주가 수익 배수에 걸맞은 더욱 매력적인 종목이 되었다. 하지만 세 기업 중 실제로 성장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복합기업은 합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 신업원 1965년 $5, 66년 $6, 67년 $6.92. 신업원은 그렇게 성장주가 되었다. 이 기업의 놀라운 실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 배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전체 과정은 행운의 편지와 같다. 합병에 따른 성장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믿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들 역시 이를 믿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중누각 이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투자 전문가들도 새로운 구매자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인 오토매틱 스프링클러, 나중에 ATO로 이름을 바꿨다가 겸손한 CEO 피기 제안에 따라 다시 피기 인터내셔널로 바꾼 기업. 성장 조작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1963년부터 68년 동안 이 기업의 매출은 1400%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합병에 의해 만들어진 표면적인 성장이었다. 1967년 중반에는 25일 만에 4건의 합병을 성사시키기까지 했다. 새롭게 합병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이 낮아서 주당 순이익의 가파른 성장세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
1967년에는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주가 수익 배수가 50을 넘었고 1963년 8달러였던 기업 주가는 1967년에 73.6달러로 뛰었다. 오토매틱 스프링클러 CEO 피기는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들이 공중 누각을 쌓도록 홍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는 자유로운 기업, 에너지나 변화와 기술을 주제로 주술적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 또한 20, 30곳의 기업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월스트리트는 그의 모든 말을 사랑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들을 속인 사람은 피기만이 아니었다. 복합기업 경영자들은 대부분 신주어까지 동원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가령 시장 매트릭스, 핵심 기술, 지렛대, 묘들식 구성요소, 핵심 성장 이론 등에 대해 떠들어댔다. 월스트리트 전문가 중 누구도 그 신주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기술 흐름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신선한 안도감을 느꼈다. 또한 복합기업 경영자들은 그들이 사들인 기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했다. 가령 조선업은 해양 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꿨고 하연 광산업은 우주광물 사업부가 되었다. 철강 공장은 재료 기술 사업부가 되었으며 조명기구와 자물쇠를 생산하는 기업은 보안 서비스 사업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아니라 뉴욕 주립대학 출신의 매너 없는 증권 분석가들이 용감하게도 철강 공장이나 통조림 기업으로 어떻게 15에서 20%의 성장을 일궈냈는지 따져 물었을 때 그들은 효율성 전문가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발견해냈다거나 마케팅 조사를 통해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수익률이 3배로 뛸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복합기업의 주가 수익 배수는 한동안 계속해서 올랐다. 그런데 1968년에 1월 19일 이들 복합기업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던 음악이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다. 복합기업의 원조격인 리튼 인더스트리트에서 그의 2분기 수익이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리튼 인더스트리는 10년 가까이 연 20%의 성장세를 기록해왔다. 많은 이들이 리튼 인더스트리의 연금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었던 만큼 이들의 발표는 시장에 커다란 불신과 충격을 안겨다 줬다. 이후 복합기업 주식에 대한 매도 흐름이 이어졌고 40% 정도 빠지고 나서야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나쁜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방통상위원회는 복합기업의 합병 움직임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복합기업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그 직후 증권거래위원회와 독점금지법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점차 속도를 더해가는 합병 추세에 더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회계 전문가들도 행동을 개시하여 인수와 합병에 동원된 회계 기법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러자 매도 주문이 홍수를 이뤘다. 이러한 투기 국면에서 두 가지 불안 요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첫째, 복합기업이라고 해서 그들의 광활한 영토를 언제나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투자자가
이들 복합기업의 새로운 수학에 환멸을 느꼈다. 2 더하기 2는 결국 5가 되지 못했다. 일부는 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합병 속도와 합병 남용에 대한 정부와 회계 전문가들의 우려 표명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불안 요소가 가시화되면서 합병에 따른 성장 효과를 기대하며 지불했던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경우에 따라 완전히 없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연금술 게임을 더 이상 이끌어가기가 불가능해졌다. 시너지 전략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인수기업의 주가 수익 배수가 피인수기업의 주가 수익 배수보다 더 높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에피소드에 대해 흥미로운 사족을 덧붙이자면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거꾸로 탈복합화 흐름이 이어졌다. 계열사를 독립기업으로 분사할 때 주가는 대개 상승했다. 원래의 복합기업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업으로 분리했을 때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아졌던 것이다.